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는 32살의 주부로 건설회사 토목기사로 근무하는 1살 위 남편과는 선을 봐서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키에 평범한 얼굴로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착하고 성실한 탓에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에 밀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은 3남 1녀의 막내로 형제들이 모두 근방에서 살고 있어 자주 어울리는 편입니다. 시아주버니는 자상하고 약간 소심한 남편과 작은 시아주버니와는 달리 큰 키의 호남형으로 성격도 호탕해서 집안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나도 그런 큰 시아주버니한테 호감이 들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형제들끼리 부부 동반으로 외식을 하고 노래방 가서 한때를 보내는 일이 많았는데 항상 분위기를 이끌고 노래도 가수 뺨칠 정도로 잘해서 어느 때부터인가 큰 시아주버니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큰 시아주버니도 큰동서가 시샘할 정도로 나한테는 여러 가지로 잘 챙겨주었고 처음엔 부담이 갔지만 큰 시아주버니에 대한 내 마음이 커가면서 큰 시아주버니의 남다른 배려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러던 작년 가을 주말에 큰 시아주버니 식구와 북한산에 등산을 갔다 내려와 함께 저녁에 소주를 곁들이면서 발동이 걸려 아이들은 애들 큰고 모댁에 맡기고 넷이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큰 시아주버니는 노래방에 가면 40살이란 나이와 성격과는 달리 조용한 최신 발라드를 훌륭히 소화했는데 나도 모르게 넋을 잃고 큰 시아주버니의 굵직한 음성에 빠져들곤 했지요. 그날도 노래방에서는 뽕짝을 좋아하는 큰동서와 남편, 그리고 발라드를 고집하는 큰 시아주버니와 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이 갈라지게 되었고 녹색지대의 노래를 듀엣으로 부르며 다정하게 내 어깨를 감싸는 큰 시아주버니에게 묘한 충동마저 생기는 내가 놀라웠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게 놔둬도 되는 건지 큰동서와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 좋아하는 건데 뭐 어쩌랴? 하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며 큰 시아주버니에 대한 내 마음을 정당화시켜 갔어요. 노래방에서 나와 한 잔 더 하자는 큰 시아주버니의 제안에 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남편과 있어봐야 별 재미도 없고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재밌게 풀어내는 큰 시아주버니와의 술자리가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은 술이 올랐다며 집으로 가자고 했고 큰동서는 큰고 모댁에 맡긴 애들을 챙긴다며 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큰동서는 나중에 오기로 하고 셋이서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난 즐거운 마음으로 간단한 안주를 만들고 오랫동안 아꼈던 양주를 꺼내 술상을 차려내었습니다. 이야, 재수씨, 이거 웬 발렌타인입니까? 어라, 30년 산이네. 네, 작년에 선물로 들어왔던 건데. 그래요, 야 임마. 넌 이런 게 있으면 진작에 말을 해야지. 혼자 먹으려고 숨겨뒀냐? 나도 몰랐던 건데 이런 게 있었네. 남편도 이게 웬 횡재냐 싶어 술상 앞에 다가서며 반가워했습니다. 큰아주버니의 능청스런 음담패설에 익숙해진 나와 남편은 홀짝홀짝 양주를 비우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남편은 몇 잔을 마시자 술이 오른다며 소파에 등을 기대더니 이내 코를 골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큰 시아주버니와 나는 남편을 내버려둔 채 남은 양주를 비우면서 은근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큰아주버니에게 나도 간간히 내 맘을 비치며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양주를 다 비웠고 난 서운한 맘을 숨긴 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형님 기다리실 텐데 가보셔야지요. 네, 재수씨. 경민이는 집사람이 재우는가? 안 데려오네요. 아니요, 그냥 큰고 모댁에서 재우신다고 하셨는데. 눈만 뜨면 지현이랑 논다고 해서요. 취한 성철이는 제가 침대에 눕힐게요. 네, 그래 주시겠어요. 술만 취하면 업어가도 모르니 난 상을 치우고 대충 설거지를 하는데 어느새 내 뒤에 다가온 큰 시아주버니가 재수씨,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알아요? 난 느닷없는 큰 시아주버니의 행동과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큰 시아주버님도 어느 정도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렇게 서슴없이 고백할 줄이야? 난 방망이질을 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애써 태연하게. 아주버님도 참 짓궂으시기는. 저도 아주버님 좋아해요. 농담 아닙니다.
술 기운에 이러는 것도 아니고요. 난 다리가 후들거리고 설거지하던 그릇들이 달달거리도록 손이 떨렸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성적으로는 냉정하게 꾸짖으며 빨리 돌려보내야 하는데 마음속은 사실은 나도 아주버님을 좋아했어요. 하며 큰 시아주버니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긴 했지만 막상 아주버니가 그렇게 나오니 술 취한 남편이 방에서 자고 있고 큰동서 얼굴도 떠오르는 게 겁이 벌컥 났어요. 난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아주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가주세요. 하며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시아주버니는 내 팔을 낚아채며 재수씨도 나 좋아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난 발버둥치며 말했어요. 설사 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큰 시아주버니는 작정을 했는지 아랑곳 않고 재수씨,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라며 이제 어쩌면 좋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의 정신은 밀어내고 있었지만 난 창피하기도 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큰 시아주버니의 태도에 겁이 났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이렇게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난 아이의 침대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먹이며 아주버님, 정말 왜 이러세요? 저 무서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큰 시아주버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재수씨,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란 거 잘 알잖아요. 나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예쁜 재수씨가 내 앞에 있는 게 나도 원망스러워요. 난 큰 시아주버니의 그런 말이 싫지는 않았고 뭐라 대꾸를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미연아, 네가 정말 좋아. 처음 본 순간부터 널 맘에 두었어. 큰 시아주버님이 내 이름을 부르며 그런 후 부끄러운 마음에 아주버니가 가주었기를 바랬는데 아주버니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더군요. 아주버니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재수씨, 시원하게 맥주 한잔해요. 성철이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네. 미연아, 성철이 놈 출장 가게 되면 꼭 전화해? 몰라요. 하하. 아직까지 내숭이야. 정말로 내숭이었어요. 남편이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맛있는 저녁을 해놓고 아주버니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고 가끔씩 주말에는 남편에게 애를 맡기고 아주버님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하고도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여자일까요? 아무렴 어때요? 내가 나쁜 여자라도 좋아요? 아주버니가 남아있는 한 안녕하세요. 저는 고아입니다. 눈꺼풀을 채 뜨기도 전에 보육원으로 와서 20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머리숱이 아주 풍성하고 유난히 피부가 하얀 할머니가 맡기고 갔다고 합니다. 말을 배우면서부터 또래에 비해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정말 솔직한 분이셨는데 저를 보육원에 맡기고 간 사람이 할머니라고 하니 애초에 엄마 아빠 같은 건 없었다는 생각에 더 질문을 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투도 시기도 많았던 사춘기 시절에는 그래도 나는 바구니에 버려진 게 아니라 할머니라는 가족은 있었구나.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귀여운 생각이에요. 저는 고아였지만 긍정적인 편이었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던지라 선생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래들에게 인기도 많았어요. 보육원 생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감 들지 않게 사랑해주고 보살펴준 보육원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계셨거든요. 어쩌면 그때가 낙원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보살핌이 필요한 불쌍한 고아라는 위치였던 만큼 저는 철저하게 보육원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저를 설명하기 위해선 이 두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아였지만 매주 주말이면 찾아오는 아줌마와 오빠가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아줌마와 그 아들인데요. 오빠는 저보다 5살 위로 휠체어를 타는 하체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잘 놀아주었고
아줌마도 잘해줘서 제겐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보육원 친구들은 아줌마를 제 친엄마라고 생각할 정도였고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었죠. 집이 잘 사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을 사온 적은 없었지만 누군가 매주 나를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책에서 봤던 키다리 아저씨가 있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친부모에게 버려졌지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건 신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10년 정도 그 사람들이 찾아왔으니 심적으론 가족 같았죠. 그리고 19 겨울, 성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제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아줌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저를 찾아와주고 챙겨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세지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정중히 거절하자 아줌마는 취업을 하기 전까진 갈 곳도 없지 않느냐며 보증금을 모으고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만 살라고 하더군요. 정말 감사했어요. 장애를 가진 오빠와 아줌마의 살림살이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돈을 벌어 그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줌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오빠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소지만 들고 찾아갔는데 집은 신림동 산꼭대기에 있는 다세대 빌라 반지하였어요. 처음엔 너무 높아서 이런 곳에 어떻게 건물을 지었을까 신기할 정도로 제겐 신세계였죠. 그 동네를 처음 마주했을 때 가난의 냄새보다는 내가 세상에 나왔다는 생각에 더 설렜던 것 같아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오르막길 시멘트에 보육원 원장님 이맛살처럼 그어놓은 홈까지 신기했으니까요. 먼지를 탁탁 털며 대문을 들어서면서 또 그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도 모든 게 좋았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더 작았어요. 대문을 열고 오른쪽으로 깊게 들어가서 한 칸 더 내려가면 보이는 찻집이었는데 반투명 유리로 된 철문을 열면 바로 낮은 싱크대와 작은 밥상이 보였어요. 화장실은 바닥에서 30cm 위에 있었고 그 화장실을 들어서면 변기는 더 위에 있었어요. 저는 집안 구조가 높낮이가 다 다른 것이 신기해서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은 방은 오빠 방, 조금 더 큰 방은 아줌마 방이라고 했습니다. 아줌마, 집이 되게 귀여워요. 동화 속에 나오는 왠지 모험심을 부르는 집 같아요. 귀엽다고? 건물은 산꼭대기에 있는데 집은 대문을 반바퀴 돌아야 나오고 또 한 칸 내려가는데 화장실은 또 위에 있고 변기는 더 위에 있고 신기해요. 너는 이게 정말 귀엽냐? 그냥 신기해서요. 저는 어디 방을 쓰면 돼요? 방은 무슨 방? 저기 작은 방 같이 쓰면 돼. 작은 방이면 오빠 누워있는 저 방이요? 그래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저희 원장님이 맨날 하던 말이 있는데 저 그냥 아줌마 방이 더 크니까 아줌마랑 이 방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아이고, 애들은 애들끼리 지내면 되지. 원래 어른방 애들방 따로 있잖아. 무슨 말이 많아. 들어와서 살게 해줬으면 아무 방이나 등 붙이고 잘 수 있기만 하면 되지. 얘는 참 까다로워 옛날부터. 알겠어요. 아줌마는 보육원에서 볼 때와는 사뭇 달랐어요. 뭔가 고압적인 말투에 살짝 쫄은 저는 오빠와 작은 방을 같이 쓰는 게 좀 불편했지만 아줌마가 그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빠와 함께 방을 쓰게 됐습니다. 오빠, 잘 부탁해.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거야. 조금 불편해도 참아줘. 그리고 나한테 부탁할 일 있으면 나한테 해.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게. 그래, 고맙다. 너도 편하게 생활해. 이후 저는 아줌마네 집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공단에 취업을 했습니다. 지옥철을 타고 오다니는 길은 힘들었지만 서울 하늘 아래서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다니는 공장 친구들 중에는 저처럼 고아도 많았고 고아가 아니더라도 집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저는 아줌마에겐 예쁜 속옷을, 오빠에겐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선물했어요. 그런데 얘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이런 걸 산다고 쓰면 어째? 아니에요. 제가 지금껏 받은 것만 있고 드린 게 없어서 늘 죄송했어요. 이렇게 서울 하늘 아래 번듯한 집에서 살게 해주시는데 이런 건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어요. 아니다, 됐다. 이런 속옷 나한텐 어울리지도 않아. 바꿀 수 있으면 돈으로 바꿔와. 네? 니네 오빠도 마찬가지다. 제가 걷지 못한다고 해서 앉아서 책이나 읽고 있겠어? 아줌마 생각엔 너 이렇게 돈 쓰다가는 늘 이 생활이야. 너 우리 집에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돈 모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기는 하죠. 아줌마가 돈 모아줄게. 이번 달부터 그냥 딱 70%씩 저금해. 돈을 모아주신다고요? 너랑 나랑 본 세월이 얼마야. 은행 한번 안 가본 네가 갖고 있으면 그냥 다 순식간에 없어진다. 차곡차곡 모아서 너 보증금 정도 마련하면 독립하면 돼. 아줌마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책이랑 속옷은 환불해와. 알았지? 그날부터 저는 매달 월급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아줌마에게 드렸어요. 다들 위험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10여 년을 저를 위해 봉사활동을 와주셨던 아줌마를 믿었습니다. 또 당시 저는 아줌마에게 집세도 생활비도 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저금할 돈을 드리는 것과 별개로 월세 개념의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꿈 만료하셨죠. 그렇게 6개월 정도 흘렀을까요? 저는 보육원을 나와 성인으로서의 삶에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가고 있었고 친구도 사귀고 별일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야근을 하고 늦은 퇴근을 했었죠. 어두컴컴한 산동네 비탈길을 겨우 올라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아줌마, 오빠? 밤에 무슨 문을 열어두셨어요? 어디 계세요?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아니, 무슨 일이에요? 더듬거리면서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는데 집은 아수라장이 돼 있었어요. 없는 살림이 다 쏟아져 나와 있고 아줌마는 내동댕이 쳐진 듯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줌마? 너희 오빠 먼저 찾아봐. 저 방에. 아줌마 말에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빠 방에 없는데요? 일단 무슨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너한테 말을 못했는데 우리가 빚쟁이가 있어. 빚쟁이 놈이 웬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다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야. 네 오빠가 걱정이다. 성취하는 몸으로 깡패놈들이랑 실랑이를 벌였는데 내가 정신을 놓고 쓰러졌지 뭐냐. 이놈들이 네 오빠를 어디 데리고 가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냐. 그러면 나 못 산다. 니네 오빠 죽으면 나 못 살아. 어떡하냐, 진수가.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끼익 소리와 함께 오빠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색이 어디에 뒹군 것처럼 옷이 너덜너덜하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 있었어? 너 퇴근길일 것 같아서. 깡패놈들이 너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집 앞으로 미리 나가 있으려고 하다가 밤눈이 어두워서 넘어졌어. 아이고, 그 와중에 무슨 나를 챙겨. 어디 안 다쳤어?
어차피 멀리 나가지도 못하는데 뭐. 집 앞에서 그랬으니 더 한심하지. 그런데 왜 내가 오빠를 못 봤지? 어떡해 정말. 가로등이 반이 나간 것처럼 어두침침하더라. 전봇대 옆에 움푹 파인 곳에서 나자빠져 있어서 너가 못 봤을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저는 그날 밤새 울었어요. 오빠와 아줌마가 그렇게 형편이 힘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를 보러 봉사활동까지 다녔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프고 감사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아줌마에게 일단 빚부터 갚자며 매달 월급의 80% 이상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빚이 많더라고요. 당시 2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도 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젊어서 그렇게 긍정적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하면서도 차라리 여기까지가 끝이었다면, 그랬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 저는 오빠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오빠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저를 위해 그랬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하지만 오빠를 이성적으로 좋아한 적은 없었어요. 어쩔 때는 그냥 친오빠처럼 편하기도 했지만 그게 다였죠. 그런데 어느 날 깊은 잠을 자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오빠가 제 위에 있는 겁니다. 헛것을 잘못 본 줄 알고 화들짝 놀라 오빠를 밀쳐냈는데 제 비명소리에 옆방에서 건너온 아줌마가 불을 켰고 오빠와 저의 모습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게 일어난 거죠. 미수에 그쳤지만 너무 끔찍했습니다. 바들바들 떨며 울음을 터뜨린 제게 아줌마가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하듯이 말했어요. 성치 않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냐고요. 아무 일도 없었고 내가 피해자 아니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뺨이라는 걸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아무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잠만 자놓고 어떻게 아냐면서 그동안 오빠가 너를 위해 얼마나 잘했냐는 등 오만 얘기를 다 하면서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때 오빠의 표정이 더 소름 끼쳤죠. 바지도 입지 않은 채 희죽대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제 남편과 시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20살, 끔찍했던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모는 그때부터 완전히 돌변했어요. 모든 살림은 제가 다 해야 했고 시모의 요구로 무리해서 야근까지 해야 했죠. 너한테 투자한 내 10수년 이렇게라도 네가 갚아야 하지 않겠어? 아까워? 짐승도 은혜는 안다고 했다. 천의 고아를 며느리로 들여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데 너도 성의를 보여야지. 이제 20살인 애가 뭐가 힘들다는 거야. 너 없을 땐 또 내가 알아서 밥도 해먹잖아. 어머니, 아무리 제가 어려도 이렇게 일을 하면 감당이 안 돼요. 집도 너무 멀어서 다니기도 힘든데 밤차 끊길까봐 숨이 넘어가게 뛰어요. 그럼 우리 빚은 어쩌라고? 너 먹고 자고 한 게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야? 빚을 갚아야 우리가 살지. 그래서 제가 빚 갚아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최저 경비만 떼고 다 드리는데 하시던 일까지 그만두시면 어떡해요. 새 식구 생활도 하고 저축도 해야 되는데 빚으로 다 나가고 저는 밥도 거의 못 먹고 다녀요. 속 뒤집어지는 소리 한다. 너 내가 몇 살인지 알아? 이 산꼭대기에 살면서 내가 나가다가 다리라도 헛디뎌서 우리 아들 꼴 나면 네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어? 감당하면 내가 일타니마. 시모는 제가 며느리가 되자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집에 눌러앉았고 스스로 밥도 차려 먹지 않았어요.
출근 전 밥을 차려놓고 나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었다며 온갖 욕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거의 3시간 자고 매일같이 일을 했습니다. 요즘도 TV에 현대판 노예라는 말이 나오던데 그게 딱 저의 20대 같아요. 더 이상했던 건 빚을 갚는다던 시모가 일도 하지 않고 동네 노름판이나 오다녔고 치렁치렁 금덩어리를 목과 팔에 차고 다녔죠. 저는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지만 언젠가부터 말수가 완전히 줄었고 나중에는 시모가 그렇게 하고 다니든 말든 물어볼 힘도 의지도 생기지 않았어요. 노예로 사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요. 언젠가부터 금덩이를 하고 놀러다니는 시모가 그냥 주인처럼,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의문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시모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변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밤마다 저를 보채 성욕을 채우려 들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였지만 성욕은 넘쳐났어요. 일부 성기능도 살아있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욕구를 채울 수는 없었죠. 그러니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그의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성욕을 풀지 못한 화풀이를 제게 다 쏟아냈고 두들겨 맞기까지 했어요. 저는 대응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남편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죠. 그렇게 몇 년을 가장 노릇을 하며 식모 혹은 성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니던 공장은 그만뒀어요. 시모가 남편 수발 들고 밥 차리고 하려면 멀리 다니지 말라고 해서 동네 식당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시모가 소개해준 자리였죠. 그런데 제가 모르던 진실이 또 있더군요. 동네에서 꽤 큰 식당이었는데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모의 장남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한 적도 없고 장남이 집에 온 적도 없어서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진수가 아주버님 가게라고 대충 하면 안 된다. 내 얼굴도 있으니. 어머니,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렇게 큰 식당을 하고 근처에 사시는데 어떻게 한 번을 온 적이 없는 거예요? 뭘 물어? 너는 질문을 하면 안 돼. 그리고 큰 식당을 하든 작은 식당을 하든 우리한테 도움 주려고 너를 쓴다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냥 너는 고마운 사람이다. 우리 아주버님은 최고다. 하면서 일반하면 돼. 네.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은 더 했어요. 그냥 삼겹살집인데 제게 술 서빙을 시키면서 손님들 비위를 맞추기를 바라더라고요. 20대 어린 여자애한테 5, 60대 아저씨들 술을 따르게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선을 넘는 손님들도 많았죠. 슬쩍 제 바지 뒷주머니에 팁을 꽂아준다면서 엉덩이에 손을 대는가 하면 성적인 농담도 서슴지 않았어요. 언젠가부터는 아주버님이 제게 옷을 사주더라고요. 무슨 옷이냐고 물었더니 홀서빙을 하는데 행색이 너무 아줌마 같다는 거예요. 식당 홀서빙을 하는데 아줌마면 어떻고 할머니면 어떤가 싶었는데 그래도 선물이라 생각하고 열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짧은 치마에 딱 붙는 쫄티였어요. 이걸 입으라고요? 일하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요. 왜 어때? 네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좀 꾸미고 살아야지. 사람이 풀이 팍 죽어서는 오는 손님도 나가겠다. 네 돈으로 안 사고 내가 사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무슨 말이 많아, 어? 그래도 이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늘어나는 옷이라 일에 아무런 지장 없어. 너 자꾸 말대꾸하면 너희 시엄마한테 이른다. 그래도 돼? 당시에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행색은 아줌마 같았어요. 옷을 살 돈도 없고 가는 곳은 식당과 집밖에 없어서 시모가 입던 옷을 얻어 입었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호의가 저를 생각하는 호의가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았습니다. 물론 아주버님 말처럼 그 정도 옷은 제 나이 또래들이 쉽게 입는 옷들이었지만
저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고요. 안 그래도 치근덕대는 나이 많은 손님들 때문에 힘든데 그렇게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아예 먹잇감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입내 안 입내로 더 시달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옛날에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네가 이런 옷도 다 입고 신기하다 야. 그래도 결혼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 너 일 그만둘 때는 갑자기 웬 결혼인가 했는데. 뭐 그렇지. 반갑다. 오랜만에. 그런데 무슨 일이야? 너 그렇게 말하면 섭해. 너는 연락이 너무 없으니까 얼굴이나 보러 왔지. 고마워. 그런데 너 옷 스타일만 변한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변한 것 같네? 왜 이렇게 주눅이 들었냐? 너야말로 무슨 일 있어? 사실 아니야. 왜 말해봐. 나 그때 되게 우울하고 바보같이 살았을 때 너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됐는데. 늘 밝고 긍정적이어서. 사실 나 요즘 전문대도 다니고 있어. 내 삶이 조금 핀 것 같아서 그때 너한테 좋은 에너지 받은 게 생각나서 고맙고 뭐 이런 소식도 전하고 싶어서 찾아온 건데. 너 뭔 일 있구나? 대학교 다닌다고? 정말 잘 됐다. 부럽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정말 그때 공장 처음 다닐 때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랑 꿈을 꿀 수 있어서 좋았는데. 나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 네가 실천했구나. 아까 거기 식당 말이야. 아는 사람이 하는 곳이야? 응, 아주버님. 아주버님? 네 남편이 왜 형이 있었어? 응, 그렇대. 넌 몰랐던 거야? 미정아. 사실 나 너무 힘들어. 말해봐. 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저는 그날 오랜만에 찾아온 공장을 함께 다니던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빨리 집에서 나오고 안 되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멀리서 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일하는 시간에 나와서 여기서 뭐해? 여길 어떻게... 친구가 와서요. 아직 오픈 전이라 잠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아주버님이 꺼낸 핸드폰에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친구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아주버님 폰에 녹음돼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게 도청기라도 단 건지 어디 첩자라도 붙인 건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이년 봐라.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다 해줬더니 어딜 튀려고 수작질이야. 수작질이긴. 내가 눈이 4개인 사람이야. 왜 이래? 어? 그런 게 아니라 친구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여기 녹음이 된 거예요? 아직도 모르네. 이 바보 같은 게. 암튼 너 따라와. 친구랑 인사 좀 할게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소리야? 나 너희 아주버님이랑 만나잖아. 뭐라고? 귀가 안 들리냐? 미정이가 내 여자친구야. 이 뷰삼아. 두 사람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날 왜 찾아온 거야 그럼? 널 찾아온 게 아니라 내 남자친구를 찾아온 거지. 그런 김에 남자친구 부탁받고 너 맘도 떠본 거고. 나는 네가 맘 잡고 사는 줄 알았지.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아주버님이 무슨 부탁을 하신 건데요?
네가 우리 집 돈을 다 들고 튈 수도 있으니 네 생각이 어떤지 좀 물어보라고 했다. 왜? 돈 안 들고 가면 그냥 보내주실 거였어요? 그냥 포기해. 나랑 같이 동서 사이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내가 왜? 그리고 네 나이가 몇인데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사람을 만나. 그러자 친구는 제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안진뱅이 남편보단 낫지. 내가 위너야, 이제.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왜 그래? 나한테 갑자기. 공장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아주버님과 연인 사이라는 것도 황당한데 이 친구가 저한테 대체 왜 이러는지 더 황당했어요. 알고 보니 똑같은 고아인데 늘 긍정적이고 밝은 제가 그냥 보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를 해주던 것도 오히려 속을 긁었다고 하더군요. 이후 친구는 식당에 자주 놀러와서 손이동소 노릇을 하며 저를 괴롭혔고 공장 시절 제게 느꼈던 열등감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육원 시절엔 통통한 편이었지만 10kg 이상이 빠져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고된 아주버님의 식당 일에 공장 동기의 괴롭힘, 점점 술주정뱅이가 돼가는 남편과 사치스러운 시무까지 완전한 노예로서의 삶에 무기력해지며 감정 자체가 사라질 때쯤 길가에 흩날리는 전단지 하나를 보고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도 안 된 애를 안고 있는 아주 어린 엄마. 이 사진 한 장으로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어린애를 어떻게 잃어버린 걸까? 이런 신락 같은 기적을 바라며 전단지를 만들었을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지 속 젊은 엄마를 보며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도 손 놓고 살아가지는 않겠다.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기는 말입니다. 우연히 본 종이 쪼가리가 왜 그런 생각을 들게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덕분에 저는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시모와 아주버님이 심어놓은 첩자들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고 그런 날이면 그 3인의 악마들에게 모진 괴롭힘과 손찌검까지 당해야 했죠. 경찰에 왜 전화 한번 걸지 못했냐고요? 화장실에 숨어 전화도 걸어봤어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해도 구박을 받는다는 게 주관적인 거라 그들이 해줄 게 없었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가족에다 동네에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았기에 저만 이상한 애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기를 또 1년. 늦은 밤 집 앞에서 아주버님과 친구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어머님 끝발이 장난 아니네. 평생 고생만 하셨다면서 어떻게 파출소 소장이 뒤를 봐주는 거야? 몰라도 돼 넌. 왜? 혹시 그 소장님이랑 어머님이랑 애인 사이라도 되는 거야? 에헤이, 아기는 몰라도 된다. 대박. 그러면 내가 파출소장 시아버님이 생기는 거야? 대박 대박 대박.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절대 비밀이야. 그리고 무슨 시아버님이야. 시아버님이긴. 영감탱이랑 연애 좀 하고 식당이나 무탈하게 잘 좀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지. 왜 사람 이름 모르는 법이랬어. 그런데 우린 언제 결혼해? 나 빨리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아파트 언제 입주한댔지? 너는 다 좋은데 성급한 게 늘 문제야. 아기는 얼른 집에 가서 고 주무세요. 두 사람의 대화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시모가 그 얼굴에 무슨 능력인지 동네에서 오래 해먹은 파출소 소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데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들은 제 노동력으로 등 따시게 배를 채우고 아파트까지 사고 저렇게 나이 불문 연애질까지 하는데 저는 낮에는 일,
밤에는 성질 더러운 술주정뱅이 남편까지. 살아도 산 게 아닌 삶이었습니다. 저는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몇 번을 병원에 실려갔지만 용케도 목숨줄은 붙어 있었고, 그런 일이 동네에 소문까지 나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정신이 이상한 애로 낙인 찍혀갔어요.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고아 출신의 은혜도 모르는, 게다가 정신까지 이상한 애로 보는 듯 했어요. 그 3인의 악마들은 제가 정말 죽을까봐 걱정이 되긴 했나 봐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시키고 강제로 영양주입을 했어요. 수액도 마치고 영양식도 강제로 먹게 했죠. 그렇게 제 나이 29살이 됐습니다.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 아주버님은 제 친구랑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새로운 어린애를 꿰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녔죠. 한 번은 식당 주방에서 꼴 사나운 짓을 하다가 제가 목격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로 제게 이상한 농담을 건네곤 했어요. 좋았어? 뭐가요? 어젯밤에 봤잖아. 실수예요. 아니, 물건을 두고 온 게 있어서 급히 가지러 오다가. 아니, 네 실수가 아니라 내 실수야. 네, 암튼 조심할게요. 내 잘못이라니까. 그런데 너는 이렇게 순종적인 게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 여튼 너도 이제 곧 30인데 몸이 근질근질하지? 네? 경태가 성질도 더러운데 밤에 그렇게 괴롭힌다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암튼 또 그런 일 안 생기게 내가 조심할게. 너도 너무 심심하면 참전해도 되고. 무슨 소리세요? 아유, 실수다 실수. 장난. 경태한테 이러면 안 돼. 이젠 하다하다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범죄자나 미친 사람이 된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툭 하면 실없이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기도 하고 안 먹던 음식도 개걸스럽게 입이 찢어지도록 먹었어요. 심지어 손님상 앞에 마주 앉아 음식을 먹는 등 기이한 행동들을 계속했습니다. 당황한 아주버님은 저를 잡아채서 주방에서 혼을 냈지만 그런 일이 잦아질수록 있던 손님들도 나가기 일쑤였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미쳤다고 소문이 나자 손님이 평소에 오던 수준에서 반도 안 됐습니다. 젊은 미친 여자가 서빙을 보는 식당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아주버님은 발만 동동거렸죠. 손찌검을 해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됐으니까요. 손님들 앞에서 혼낼 수도 없고 졸졸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서도 저를 자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한다고 생각했고 5년을 넘게 무료로 오픈해서 마감까지 일하던 제가 아까웠을 테니까요. 결국 시모와 아주버님은 저를 정신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도 미친 사람인 척 했습니다. 안 돼도 이 병원에서 다시 나가면 그 지옥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와 아주버님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를 한없이 테스트하는 듯 했어요. 제가 미쳤다는 걸 믿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급기야 다 필요 없다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에서 케어하겠다고 저를 데려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이대로 그 집에서 들어가서 노예로 사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신병원에 왔는데도 정신병원의 공기마저 자유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환자복에서 옷을 갈아입겠다고 그들이 병원의 카페에 가 있을 때 쏜살같이 도망쳤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뒤도 안 보고 뛰다가 숨다가를 반복하다 맨발로 한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멀리 남편과 시모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병원 바지를 입고 맨발로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망치긴 했지만 정신병원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오히려 수배령이 내려진 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디서 웬 남자아이의 청아한 목소리가 마트에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봐봐. 실종 전단지에 있는 사람이야. 아유,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확실한 것도 아닌데. 조용. 아니. 마트 입구에 붙은 전단지 내가 자세히 봤단 말이야. AI로 현장 얼굴까지 구현했다고 해서 너무 신기해서 봤는데 저기 저 아줌마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전단지에서 본 아줌마야. 뭐라고? 무슨 소린지. 순간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고 어떤 젊은 남자가 마트 입구에 붙은 실종아동 찾기 전단지를 떼서 가져왔어요.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저와 전단지 속 인물을 비교하며 보기 시작했죠. 인파를 헤집고 시모와 아주버님이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는 그대로 오줌을 쌌어요. 이후 기절을 했다는 건 나중에 들었죠. 어떻게 됐냐고요? 다행히 제가 눈뜬 곳은 지옥 시댁도 아니고 정신병원도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니 난생 처음 보는 집이었어요. 벽이며 바닥이며 조명이며 온통 봄 햇살을 가득 발라놓은 듯한 색깔의 집이었는데 이곳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했던 것 같아요. 눈 뜨셨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누구세요? 여기는 어딘가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살아계시죠. 저도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일단 숨 좀 고르세요. 네, 누구신지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분의 비서예요. 꼭 천국에 있을 법한 천사같이 생긴 젊은 남자는 제게 웬 명함을 하나 건네며 말을 이어갔어요. 지창원 씨, 제가 모시는 분이시고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당신의 친아버지세요. 네?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고아예요. 어제 마트에서 웬 꼬마가 전단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건 기억나시죠? 아, 네. 이게 그 전단지입니다. 실종 전단지. 여기 옆에 있는 돌베기 사진이 아가씨 어렸을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현재 저희가 미국의 의뢰에서 만든 최신 AI 기술로 복구한 성인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아가씨와 동일 인물 맞죠? 남자는 제게 거울을 건넸습니다. 제 얼굴을 제가 모를 리는 없지만 한번 비교해보라는 의도 같았죠. 정말 똑같았어요. 이건 또 다른 사기 수법인가 의심도 들었습니다. 10여 년을 알고 지낸 키다리 아저씨 같던 아줌마도 오빠도 저를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했으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어제 마트에서 그대로 쓰러지시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이 아가씨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제가 그 동네에 살아서 마트에 들렀던 상황이었어요. 저희 회장님이 찾던 따님을 눈앞에서 본 것도 신기한데 그렇게 놓칠 수 없었죠. 앞뒤 생각 안 하고 저도 달려들어서 저희가 찾는 사람이 확실하다고 했고요. 보아하니 그들은 아가씨를 걱정하는 것보다 분노에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돈 털어서 주고 명함도 건넸더니 데려가라고 하더군요. 아,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뭔가 나쁜 쪽으로 엮여있던 사람들인가 봐요. 진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맞나요? 네. 사연이 긴 것 같은데 일단 쉬세요.
지금 맡고 있는 건 수액이에요. 그리고 회장님, 아니, 아버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오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나 보실 수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푹 쉬시고 무슨 일 생기면 여기 호출기 누르세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네? 여긴 안전해요. 여긴 안전하니까 괜찮아요. 저는 남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말에 모든 긴장이 다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수면제라도 탄 듯 10년간 쌓인 잠에 깊이 빠져들었죠.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천국으로 보이는 구름이 가득한 나라에서 노는 꿈도 꿨어요. 눈을 떠보니 밤이 돼 있었어요. 제 앞에는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와 기품 있는 백발의 할머니, 그리고 비서라던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제가 눈을 떼자 울음을 터뜨렸고 할머니도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내가 네 아빠야, 수아야. 내 딸 수아. 30년이 지났어야 만나다니. 내 딸.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어디에 있다가 이제야. 미안하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다. 이 못된 할머니를 어찌 용서하겠니? 그래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아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할미 잘못이다. 제 친아버지와 친할머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분이 지창원 씨, 땡땡 스프렉스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친할머니시고요. 장하옥 여사님이십니다. 제 이름이 수아라고요? 그래. 네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이름은 수아라고 짓자고 순수할 수에 예쁘라를 써서 세상 풍파에도 순수한 마음을 잊지 않고 예쁘게 자라라는 뜻에서 그랬다는데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모든 게 아빠 탓이다. 알고 보니 제 친아버지는 대학교 때 봉사활동을 하다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부자였던 친부의 집에서는 장애인 엄마와의 교제를 극구 반대했지만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렇게 친모가 임신을 했고 친부는 집에 알렸지만 끝까지 반대했다고 합니다. 친부는 집을 나왔고 결국 동거를 하며 막노동을 하며 살아갔는데 일하러 나간 사이 친모가 저를 낳다가 죽었다고 해요. 워낙 몸이 약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요. 친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갔는데 아직 어린 아들의 미래를 위해 할머니가 몰래 저를 보육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때 친부의 나이 24이었다고 하니까요. 할머니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또 다 이해하기엔 제 인생이 너무 버거웠다는 생각도 스치고 웬 할머니가 저를 보육원에 맡기고 갔다고 해서 엄마 아빠는 애초에 없었구나 생각했는데 그 비밀은 다 풀렸네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닌 할머니가 나를 너무 갑작스럽게 진짜 가족을 마주했지만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비서라는 남자에게 들으니 할머니가 지금 안말기 시한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친부에게 털어놨고 제가 보육원과의 연락이 끊긴 10년이 돼서 찾을 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보육원에 크게 불이 나서 제 기록도 사진도 다 사라졌다고 하고요. 아기 때 얼굴을 복구했는데 정말 똑같았대요. 저는 그렇게 진짜 가족의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너무 커서 꽤 오랜 시간 재활을 받았고요. 친부와 할머니는 시댁을 성착취, 노동착취, 감금 등으로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면서 흥분했죠.
특히 20살 어린 나이에 마음에도 없는 장애인 남편과 결혼까지 했으니 부모 입장에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아빠는 한편으론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 세상에 혹시 알려질까 걱정하셨어요. 이제 30인 딸의 인생이 영원히 노예라는 낙인으로 발목 잡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이혼도 아직 못한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해야지 했던 마음도 싹 지우게 만들더군요. 3인의 악인들이 염치없게도 친부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비서님이 준 명함을 보고 제 원래 가족이 부자란 걸 알았던 거죠. 돈이라도 더 뜯어내려고요. 끝까지 악마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따님을 어떻게 키웠는지 말도 못해요. 코찔찔이 때부터 보육원에 가서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그러다 20살 돼서 갈 곳 없는 애를 데려다 무상으로 또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저희 덕에 취업도 빨리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신 부여잡고 사는 거랍니다. 아유 정말 아니면 벌써 어떻게 됐을 거예요. 보육원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 나오면 얼마나 험한가요? 제정신으로 못 살고 나쁜 길로 빠지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아주. 저희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 제 동생도 몸이 성치 않지만 재수씨를 정말 사랑해줬고요. 한 번은 재수씨가 폭력배들한테 시비가 걸린 일이 있었는데 이 몸으로 대응하다가 크게 다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재수씨가 조금 집중력이 딸리고 그거 있잖아요. TV에 많이 나오는 성인 ADHD? 그거라서 나중에는 공장도 못 다니고 제 사업체에 취직도 시켜줬거든요. 그래도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친아버지를 만난 건 다행이지만 저희로선 가족을 잃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저희와 계속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연히 여기 남편도 있는데요. 여보세요. 말 다 끝나셨나요? 아직 더 남긴 했는데. 김 비서, 장 변호사 도착해 있지? 네, 회장님. 벌써 와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한테 설명 들으세요. 말도 섞기 싫습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 같으니. 내 딸이 당한 걸 생각하면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젓갈로 만들어 물고기 밥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참는 거야. 그래서 그 3인의 악인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혼인무효소송도 성립돼서 이혼도 하게 됐고 그들은 남편은 3년, 아주버님은 5년, 시어머니는 10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항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당한 세월을 생각하면 100년도 모자랍니다. 저는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늦게나마 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도 시작했고 취미생활이라는 것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저를 그 악마 소굴에서 꺼내준 은인이죠. 비서님과 좋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행복이 또 사라질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제 모습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밝고 긍정적이던 제 원래 모습으로요. 앞으로는 이 세상에 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지 마세요.